북한군 총정치국 대자가 말레이시아에서 이만갑을 보고 무너졌다는 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1CM의 1만 달러입니다. 100만 달러짜리 지폐 뭉치를 직접 손으로 꺼내서 가방에 착착착 쌌다고 했어요. 그 손은 북한군 최고의 정치 감시기관 총정치국에서 20년을 일한 손입니다. 해외 파견 중이었어요. 현지 은행에서 직접 꺼내 가방에 넣고 나오는데 생각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돈은 눈앞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면 우리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죠. 그런데 그 돈을 놔뒀습니다. 돈이냐 가족이냐 그 갈림길에서 가족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을 선택하는 것과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결정이에요.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사실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건 탈북 미담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 최신부에 있던 사람이 어떤 순서로, 어떤 계기로, 어떤 감정의 임계점에서 무너졌는가 그 구조를 보는 겁니다. 표면엔 이만갑이 있고 그 안엔 박정희 다큐가 있고 그 아래엔 40만 달러짜리 그림을 팔아놓고 색 하나 못 받은 20년이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아래에는 김정일이 화가들의 아내를 밤마다 불러들인 구조가 있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선전 설계자가 바로 그 선전의 방식으로 무너진 역설이 있습니다. 그 역설을 오늘 끝까지 따라가 봅시다. 총정치국이 뭔지 먼저 알아야 이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보위부가 북한 주민 전체를 감시한다면 총정치국은 군대 내부를 감시합니다. 병사들이 사상적으로 흔들리는지 발언이 불순한지 심지어 표정 하나까지 보고서로 올라가는 기관이에요. 쉽게 말해서 군대 안의 보위부입니다. 고려 무신정권 때 최씨 집권자들이 만든 도방이라는 게 있었죠. 군사 권력을 쥔 무신들이 자기 군사를 또 따로 뒀던 것처럼 군대를 통제하는 자를 또 다시 통제하기 위한 이중 감시 구조, 총정치국이 정확히 그 역할을 합니다. 상좌 계급이면 우리 군으로 치면 중령에서 대령 사이예요. 연대급 정치장교입니다. 병사들의 생각을 읽어서 위에 보고하는 사람, 체제 이탈의 조짐을 가장 먼저 탐지해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체제를 지탱하는 구조의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레이시아에서 이만갑을 켜놓고 울었다는 겁니다. 이만갑 제작진도 그날 밤 몰랐겠죠. 총정치국의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군인들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모든 경로를 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감시자가 아니에요. 정보 차단막을 설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영상이 들어오는지, 무슨 노래를 듣는지, 어떤 말이 오가는지 그 필터 자체가 그의 업무였어요. 그 필터를 설계한 사람이 그 필터 바깥의 영상 하나를 보고 무너진 겁니다. 이게 역설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화가였습니다. 총정치국 소속 선전화가. 체제가 필요로 하는 이미지를 그리고 체제가 요구하는 메시지를 캔버스에 구현하는 역할이에요. 선전부국장 박재경이라는 인물과 함께 일했다고 했는데 이 박재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1968년 청와대 기습, 김신조 무장공비부대 31명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 북한으로 귀환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살됐거나 김신조처럼 귀순했는데 이 사람 혼자 돌아가서 총정치국 선전부국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 인물과 매일 악수하며 같은 공간에서 일했다는 것, 이 증언자의 위상이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체제가 만들어낸 가장 완성된 형태의 인간이 흔들렸다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흔들었을까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작은 장면에서 왔습니다.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 영화를 보다가 주인공이 화가 나면 비행기표를 끊어서 미국으로 간다는 장면이 나왔다고 해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화가 났으니까 그걸 보면서 저런 사회에서 살아볼 수는 없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 마음대로 어딜 가본다는 게 그에게는 공상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가 해외 출장을 나갈 때마다 국내에서는 사촌까지의 친척 사십에서 50명의 도장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상급 기관마다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거기다 해외에 나와 있는 동안에도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거꾸로 북한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언제 들어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20년을 살았다고 했어요. 한국 여권 받는 날, 그가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어디 가서 승인받을 일도 없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최고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출입국 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자유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담보 위에 걸려 있었던 구조였어요.
그 구조 안에서 20년을 살았고 한국 영화 속 장면 하나가 처음으로 그 구조 바깥을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작은 균열이었는지 영화 한 장면이 20년의 세뇌에 처음으로 흠집을 낸 거예요. 두 번째 충격은 스마트폰에서 왔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을 때 그가 제일 먼저 검색한 게 이승만과 박정희였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냐, 어떻게 자유민주 국가가 됐냐,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고 했어요. 북한에서 평생 배운 건 이 두 사람이 친일파, 앞잡이, 군사 깡패,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것이었는데 직접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정치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정치 화가로서 이 정치가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을 찾아가는 다큐 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손잡고 눈물 흘리는 장면. 그 장면에서 그가 한 생각이 이거예요. 김일성도 김정일도 한 번도 인민 앞에서 저런 적이 없었다. 노동자들 현장에 나와서 이런 걸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개똥 취급, 뺏어 갈 줄만 알았지라고 했습니다. 그 비교에서 무언가가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거기서 90%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만갑이었어요. 비참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가 옆을 몰랐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골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옆을 몰랐다고요. 총정치국 상자로, 선전화가로 체제 안에 깊이 밝혀 살다 보니까 그 너머가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처음엔 너무 비참해서 틀어놓고 계속 봤다고 했어요.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세 가지 계기가 모두 사실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통계도, 국제 정세 분석도, 체제 붕괴 예측 보고서도 아니에요. 전부 감정 비교였습니다. 비행기 타는 장면 하나, 검색창에서 찾은 영상 하나, 우는 대통령 하나, 체제 이탈은 논리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감정의 임계점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만갑은 그 마지막 임계점이었던 거예요. 이걸 알면 대북 심리전이 왜 삐라 한 장보다 영상 콘텐츠 한 편이 더 효과적인지도 이해가 됩니다. 비교 가능한 감정을 만드는 것. 그게 체제 균열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사람이 해외 파견을 오기 전에 북한에서 이미 균열이 없었을까요? 그가 말한 걸 들어보면 해외에서 아무래도 많이 외국 다니면 조금씩 변한다고 했습니다. 변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는데 바깥이 없어서 비교할 대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처럼 갈등하다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도 했어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요. 그 갈림길에서 이만갑이 마지막 저울추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감각, 그게 맞는 겁니다. 북한 체제가 단단하다고 하지만 그 단단함은 정보 차단이 만드는 단단함이에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균열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비교가 가능해지는 순간 세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총정치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폭탄이 아니라 영상 한 편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폭탄은 몸을 부수지만 영상은 믿음을 부숩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서진 군인은 무기를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 100만 달러를 놔뒀는지 아직 설명이 안 됐습니다. 진짜 그림은 지금부터입니다. 그가 해외에서 하던 일 중 하나가 그림 판매였어요. 북한의 선전화가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시장에 그림을 내다 팝니다. 인상파 스타일로 분위기 맞게 팔리는 그림을 그릴 줄 안다고 했어요. 시장이 뭘 원하는지 알고 거기에 맞게 그린다는 겁니다. 한국 화가들이 해외에서 인정받으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북한 화가들은 어릴 때부터 시장 취향으로 훈련받는다고 했어요. 이 사람 말로는 그 그림 중 하나가 40만 달러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40만 달러. 그런데 정작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색 하나, 텔레비 하나 없었다고 했어요. 하나도 없다고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북한 예술 경제 시스템 전체를 설명합니다. 그림은 팔리고 달러는 국가가 가져가고 화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주류 뉴스에서 북한 외화 수입 얘기가 나오면 무기 수출이나 해킹 얘기만 나오죠. 근데 이런 구조가 예술 분야에서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다루는 분석은 거의 없어요.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북한 그림이 팔리고 있고 그 수익은 전부 체제로 들어가고 화가들은 착취당하고 있다는 구조. 이게 지금도 진행 중인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촌까지의 연좌제가 더해집니다. 탈출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촌인의 친척 전원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돈이냐 가족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가족을 선택했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북한 시스템이 가족을 인질로 잡아서 탈출 자체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설계했다는 겁니다. 100만 달러를 놔둔 건 가족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볼모로 묶여 있어서였어요. 그 구조를 깬 건 가족에 대한 결단이 아니라 그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가 선전부 사람으로서 김정일의 실상을 얼마나 가까이서 봤느냐는 거예요. 그가 증언한 건 이렇습니다. 총정치국 화가들의 아내들이 김정일 파티에 불려간다고 했어요. 밤 12시에 들어가서 새벽 7시, 8시, 때로는 10시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술을 따르고 옆에 앉고 그 다음에 방마다 간다고 했어요.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주장당해서 데려가는데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김정일이 데리고 사는 날이 더 많은데 남편인데 뭐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증언을 단순한 폭로로 소비하면 안 됩니다. 이건 권력의 사유화 시스템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김씨 일가는 인민을 통치한 게 아니라 소비했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예술도, 신체까지도. 그가 직접 쓴 표현이 이겁니다. 독재자의 쾌락을 위한 희생물. 저도 여러분도 이 단어 앞에서 더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이 실상을 20년간 눈앞에서 보면서도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이 구조를 밖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무언가가 결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봤을까요? 이 사람은 총정치국 정치 군인이에요. 북한군을 안에서 20년간 본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외부 분석가의 추정치가 아니에요. 한국 군인들을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게 키 차이였다고 했어요. 북한군 평균이 150에서 60 사이인데 한국 군인들은 170에서 180이 기본이라고요. 이게 단순한 신체 차이가 아닙니다. 격투훈련에서 공격 위치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작은 상대 기준으로 훈련한 사람이 큰 상대를 만나면 공격해야 할 지점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키가 크면 우세한 점이 있다고도 했어요. 전투 시스템이 전제하는 신체 조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속했던 부대 계보가 김신조 부대 계열이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기습부대 계열의 선전 조직에 있었다는 건 이 사람이 단순 행정군인이 아니라 특수 작전 맥락을 가진 정치 군인이었다는 뜻이에요. 육체적 준비와 정신적 준비를 동시에 갖춰야 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싸움을 많이 했다고도 했어요. 근데 그가 북한군 전력에 대해 내린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일단 버틸 만한 힘이 없다고 했어요. 특수부대 정찰병, 저격병, 11군단 계열 이쪽은 세뇌가 아직 깊어서 다르지만 나머지 일반 군인들은 많이 깨져 있다는 겁니다.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서 세뇌의 층이 얇아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총정치국 사람이 직접 군인들이 깨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본업이 그 세뇌를 유지하는 쪽이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선전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선전 담당자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전쟁이 나면 삐라부터 뿌리라고 했습니다. 드론으로 키스성, 김정일 비리를 퍼뜨리면 알아서 무기를 내려놓는다고요. 심리전이 먼저라는 겁니다. 선전부 출신이 와서 선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건 자기소개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국 광고 얘기도 했어요. 북한에서는 길거리 포스터가 전부 정치 선전이잖아요. 주체 상호하자 뭐 이런 것들.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광고판을 보니까 전부 다 개개인을 위한 홍보와 광고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고 퀄리티가 말레이시아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았다고 했어요. 선전과 광고의 차이. 선전은 국가가 인민에게 말하는 것이고 광고는 기업이 개인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서울거리에서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선전 전문가니까 그 차이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봤겠죠. 그리고 이 대목이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으로 연결됩니다. 그가 심리전으로 무너뜨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 본인이 정확히 그 방식으로 무너졌거든요. 이만갑이 심리전이었습니다. 박정희 다큐가 비교 심리전이었어요. 국정원 요원이 신문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잘 마셨습니다. 한마디로 20년의 긴장을 무너뜨린 것도 심리전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말했어요. 비밀을 안 털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부드러운 매너 앞에서 나도 모르게 다 말했다고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매너 있는데 선생님 딱 하면서 잘 생각하셨다고 했을 때 거기서 감동이 왔다고 했습니다. 강함 앞에서는 반발이 생기지만 부드러움 앞에서는 무한히 무너진다. 이걸 선전 설계자가 직접 경험으로 증명한 겁니다. 손자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죠. 이 이야기가 그 교과서입니다. 북한 체제 균열에 대해 외부 충격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경제 제재, 군사 압박, 식량 위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증언이 보여주는 건 다른 층입니다. 체제 균열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 비교에서 온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장면 하나, 박정희가 광부 손잡고 오는 영상 하나. 잘 와셨습니다, 한마디. 이 세 가지가 총정치국 대좌 하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정보였어요. 그리고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선전부에서 20년을 일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삐라를 뿌리면 무너진다고 말할 때 그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무너진 방식을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그가 이만갑을 본 것도 누군가가 드론으로 뿌린 정보를 수신한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채널이 달랐을 뿐이에요. 주류 언론에서 이 인터뷰를 다룰 때 보통 어떻게 다루냐면 탈북경이나 입국 과정에 집중합니다. 국정원이 어떻게 데려왔는지, 말레이시아에서 2달을 어떻게 버텼는지. 근데 이 사람이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는 질문, 그 선택의 구조를 분해하는 분석은 잘 안 다뤄요. 체제 이탈이 개인의 용기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접근의 문제라는 것. 그 사실이 대북 정책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분이 빠지면 이 인터뷰의 절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여요. 이게 사실 대북 정책의 핵심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재와 압박이 체제 균열을 만드는가? 아니면 정보 유입이 만드는가? 이 증언은 정보 유입 쪽에 강력한 한 표를 던집니다. 총 정치국 사람까지 무너뜨렸으니까요. 드론으로 삐라 뿌리면 안 된다는 논쟁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 증언자는 뿌려라. 내일이라도 전쟁 나면 그걸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일반 전문가와 다른 건 이 사람이 직접 그 정보에 무너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2014년에 한국에 들어온 날, 그가 처음으로 갖고 싶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권이었습니다.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여권. 40에서 50명 도장 안 받아도 되는 여권. 내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최고였다고 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서울 인프라를 보고 한 말이 있어요. 해방조선이구나. 해방된 조선. 이게 진짜 해방조선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지하철, 대중교통, 광고판 하나까지 다 국민을 위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다고 했어요. 아직 해외 어딘가에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후회되는 일은 없다. 어디서든 실력은 인정받는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라. 더구나 미술가들은 어디서도 괜찮다고 했어요. 실력을 자기 개인을 위해 쓸 수 있는 사회라는 게 그에게는 가장 큰 자유였던 겁니다. 40만 달러짜리 그림을 그려놓고 색 하나 못 받은 사람이 이제 자기 붓으로 자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저는 우리한테도 하는 말 같아요. 국가와 시스템을 비교할 수 있는 눈을 갖는다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자유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이만값 한 편에서 시작됐습니다. 총정치국이 20년간 만들어온 인간을 이만값 한 편이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가능했다는 건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심리전 싸움에서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게 이 인터뷰 한 편이 증명합니다.